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한번 미리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경고를 들어 처먹지 않으면 당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처절한 경험을 직접 당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 멘토님께서 제가 힘든 일을 당하기 한 2개월 전? 예, 2개월 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귀국을 하셔서, 아버님께서 몸이 좀 아프셔서, 이제 종합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종합병원에 이제 전문의를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좀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이거를 계기로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 멘토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멘토님이 저에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쭉 얘기를 해드렸더니, 미쓰리님, 지금 미쓰리님한테 잘해주는 그분이 나중에 미쓰리님한테 좀 미쓰리님을 힘들게 하겠네요. 그분 조심하셔야겠네요. 뭐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거든요.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충고가 아니라 경고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상황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안 들어 처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잘난 맛에 그냥 들떠가지고 2008년도 8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제 인생의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죠. 제가 그때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어떤 경고를 해줄 때는 그냥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고를 해줄 때 그거를 듣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저도 제 주변의 후배한테 뭐, 너 그거 조심해라. 뭐, 그 여자 조심해라.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키지 않죠.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결국에는 진짜 제가 그 후배 인생에 있어서 야, 쟤 저대로 가다가는 저 지경까지 가겠구나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나 속상했던 게 뭐냐면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소리는 저를 사기꾼으로 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제가 최근에 보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게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대압 백반집. 그 이대압 백반집에 다시 방문해서 눈물을 흘리는 백종원 대표를 보면서 야, 저분도 백종원 대표도 참 어찌 보면 독할 텐데 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면 참 정말 독한 사람일 텐데 얼마나 이대압 백반집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 사장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그만큼 또 애정이 있었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독한 사람이 눈물까지 흘릴까? 뭐 굳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라는 뜻은 에이 뭘 울면서 뭐 그렇게 뭐 방송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눈물도 아까운 거죠. 어찌 보면 눈물도 아까운 거죠.
저도 옛날에는, 예, 진짜 사람 잘 믿고, 사람 때문에 많이 울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는 사람 때문에 우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참 저를 무섭게 변화시켰던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경고를 듣지 않고 까불다가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한다. 예, 증시에 충격 주겠죠. 예, 마음 아프겠죠. 저는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영국은 저렇게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개긴다면 결국 노딜 브렉시트를 해본 다음에 니네가 그렇게 우월해서 나 유럽연합에 없을래. 야, 유럽연합, 아유, 피곤해.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데, 위대한 영국인데, 우리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잘 될 거야. 잘 준비됐어. 이렇게 깝죽거리는 거를 한번, 무너뜨려 봐야죠. 예, 본인이 한번 얼마나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겪어봐야지 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딜 브렉시트가 돼서 한번 개박살 나 봐야지만 내가 개건방졌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아이고 유럽이 북부 남부 가릴 것 없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쓰리가 그랬죠.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는 유럽연합은 해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언젠간 모르겠지만 미쓰리가 죽기 전에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년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북쪽 나라는 어디냐? 바로 영국이죠.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영국이 지난주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파운드화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포치라고 해서 위안화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7위안을 얘기했다면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도 심리적 저항선인 1.21달러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스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해서 11월 달에 조기 총선을 진행한다. 즉 10월 31일 전에 총선을 하면은 보수당이 지고 7월 31일을 연말이든지 내년까지 연기해도 보수당이 지고 그리고 유럽연합이랑 다시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 가지고 브렉시트를 해도 보수당이 지고 보수당이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10월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 하고 11월 초에 조기 총선하면 영국 의회에서 과반수에서 64석이나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즉 보리스 총리의 압승이다. 지금 이거 가지고 영국이 보리스 총리가 저러고 있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그 8월 달에 이제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9월 달에 저는 이제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놈의 대리가 뭐라고. 예. 그 대리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서 아둥바둥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송 걸리고 대기 발령 나오고 이러면서 그까지 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예. 다 의미 없는 거를. 근데 그때는요. 그 대리라는 자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 글로벌 정상들의 오너의 마음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재선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는 그 대통령이 더 좋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놈의 대통령 또 한 번 해먹는 게 뭐라고. 대통령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해서 대통령 백악관에서도 생활하고 그죠? 에어포스 원도 타고 누렸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누리겠다고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리스 총리도요. 그거 의석 그거 과반수 넘어서 64석
그거 차지해서 정치적으로 좀 입지 좀 높아진다. 아니, 뭐,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그것도 아닌데도 그냥 굳이 그거 진행하려고 저렇게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갖고 싶어 하는,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렇게까지 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눈이 멀어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예, 본인들을 치죠. 예. 그게 삶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씩이 아니라 저는 매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지인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투매가 나오면은요. 투매 물량을 받으면은 뭐 어찌 보면 싼 가격에 받긴 하죠. 그리고 증시에는 뭐 떨어지는 칼날은 뭐 잡지 말아라, 뭐 투매를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투매 물량을 매수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 매매 나오는 그 투매 물량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강제로 매매당하는 그 슬픔을 겪는 물량입니까? 그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 맺힌 물량을 제가 저가에 사서 뭐 당장은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기운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반대 매매 당하는 그 개인 투자자의 그 서러움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그 한 맺힌 그 매물을 제가 그 그까이 거 그 몇 푼 싸게 산다고 뭐 싸게 사서 당장은 뭐 1, 2푼 더 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픔은 고스란히 언젠가는 저에게 아픔을 다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투매 물량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씨, 무슨 이렇게 배부른 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투매 물량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투매 물량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으면 제가 지금 그렇게 잘 됐었어야 되죠.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투매 물량을 받으면 뭐 당장 단타는 쳤는데 그 다음에 또 금방 매매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이런 게 있구나. 예.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어떤 그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저의 삶의 원칙인데 영국의 보리스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너무나 판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고 혹여 판을 읽더라도 자기들의 욕심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예. 그러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 남쪽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정 정부인 동맹이 정부 해산을 선언했고 조기 총선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자, 누가 주도했느냐? 동맹의 살비니 부총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정부 불신임함을 제출했고 10월 달 조기 총선을 통해서 자기가 차기 총리가 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경제 수장들은 오래 헤쳐먹고 싶어하고 더 강하게 헤쳐먹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것이 지금 글로벌 어떤 수장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가 개판인데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지금 유럽연합과 부딪히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격인 독일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예, 저는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되지 않았던 이유는 독일의 경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뭔가 기둥이 대들보가 탄탄했기 때문에 버텨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유럽연합의 가장격인 독일이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즉 집안의 가장이 흔들리면 집안은 풍지박살이 납니다. 자, 거기에다가 유럽연합에서는 융커 집행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영국이 큰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커 위원장 화이팅! 예, 저는 융커 위원장이 그냥 영국 노딜 브렉시트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우린 제협상 안 해. 그리고 니네가 10월 말일날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버려. 아유, 관심 없다. 야, 됐다. 라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리스 총리가 지난번에 벨기에 브뤼셀에 자기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브렉시트 관련된 보리스 총리의 생각을 담은 의견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보리스 총리는 자기의 이제 의견을 전달했고 그 사람이 유럽연합 27개국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보리스 총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재협상 합시다. 우리 보리스 총리는요, 재협상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죠. 유럽연합에서는 다시 한번 웃기지 마. 재협상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연합에서 지금, 야, 니네 지금 총리가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 정치적 내부적으로도 지금 복잡하니까 10월 31일 날 브렉시트는 좀 너무 무리 아니냐? 우리가 그건 연기해 줄게. 뭐, 언젠가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게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유화적으로 뭐 내년까지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리스 총리는 그것까지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왜요? 10월 31일 꼭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그게 노딜이든 아니든 된 다음에 11월에 조기 총선을 하면 영국 보수당이 과반수보다 64석을 더 획득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IMF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달에 썼어야 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지난주에 카드를 내놨습니다. IMF가 2018년도 작년도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는 현저히 고평가되지도 저평가되지도 않았다. 그냥 중국의 위안화는 다른 통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 IMF에서 내놓은 중국의 환율은요. 2018년도 환율입니다. 작년도 환율이에요. 자, 다만 우리 IMF에서 2018년도 중국 위안화 환율을 분석해 봤더니 환율 조작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단지 중국의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권고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이 IMF 보고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MF가 중국이 고의로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했던, 즉 환율 조작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환율 조작했잖아 라고 얘기한 거 그거 뻥이래, 거짓이래. 이렇게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요. 이 IMF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뭐냐면 그게 중국에 대해서 2007년 이후에 환율 유연성이 커지고 실질 실효 환율이 35% 절상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약간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IMF가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는 이번에 나온 2018년도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보고서에 대해서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환율 조작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저는 얘네들이요. 막말로 지네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냥 IMF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전쟁 격화 속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위안화 환율을 더 중국이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보면서 너무 얘네가 격해지고 있구나, 뭔가 좀 중재가 필요하구나, 완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IMF 보고서를 통해서, 야, 중국이 환율 조작한 거 아니래.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을 맹비난했죠. 전 인민은행 부행장이
무역전쟁이 금융전쟁과 환율전쟁으로 진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전 인민은행 행장은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에서 정치로, 군사로, 기술 등 다른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홍콩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MF나 뭐 독일도 그랬죠? 야, 우리 지금 허리가 휘거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까지 그러지 말고 빨리 니네 미국과 중국 빨리 이성을 찾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외계인이 침범하기 전까지는 두 나라가 합의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낙 강한 두 나라끼리 붙었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엄마랑 아빠랑 싸워요. 그러면 갓난 아기들이 막 아빠 바지가랭이 붙잡고 울고 엄마 바지가랭이 붙잡고 엄마 싸우지 마. 막 그래도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너무 강한 나라끼리 붙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두 나라를 합의를 하게끔 즉 서로 둘이 손을 잡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1930년대 광범위한 제품의 고율 관세를 물리며 대공황 발생이 진행됐던 거와 유사하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날 백악관에서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 9월 달에 판 깰 수도 있다 이거죠. 회담을 계속한다면 그건 좋겠지만 안 해도 된다.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 자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 풀어주기로 한 것도 취소했죠. 자, 미국의 싱크테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이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 시절과 똑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놈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929년 10월 다우지수 개폭락, 예, 뭐 블랙 먼데이였나요? 그때 그냥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가 증시에서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한 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이 1929년 대공황 때입니다. 자, 1929년 미국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했어요. 그랬는데 10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즉 1929년에서 1930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개폭락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절반 이상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1930년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이제 회복했고 그리고 공황은 끝났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1929년 10월 달 증시의 개폭락이 이제 좀 진정될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5월 달에 공황은 끝났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6월 달에 보호무역 법안인 스무트 홀리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2016년도에 중국 경제가 중국 증시가 연초에 크게 하락했을 때 2016년 4번의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던 미국이 입 닥치고 조용히 금리를 동결하고 다른 나라들도 정책 공조 기대감으로 야, 금리 인상하지 마. 돈 더 풀고 우리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책 공조하자. 그때는 각 나라가 힘을 합쳤는데 그리고 다시 증시가 올라가고 다시 경제가 좋아졌는데 지금은 정책 공조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배고픈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내 거를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금리를 인하한 거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다시 배고픈 때로 돌아가기 싫은 어떤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것처럼 미국은 다우지수 크게 폭락해서 회복하고 대공황이 끝났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다시 이렇게 힘들어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호무역 법안인 스무트 홀리법을 제정합니다. 농수산물을 위해서 농산물 수입관세를 인상합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가 쌍수 들고 말렸어요. 근데 안 들어 처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영국 외에 다른 20개국 나라가 똑같이 보복관세를 실행합니다. 그러자 1929년 10월 달에 증시가 개폭락했고 1930년 5월 달쯤에 반 이상이 회복됐고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는 그런 대공황 같은 증시 개폭락을 겪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이 보호무역 법안을 제정하는 바람에 그 보호무역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또 보복관세하고 그래서 결국 1931년도에 1년 만에 미국 수출이 1929년 대비 30%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고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2년 반 넘게 하락했습니다. 즉 1929년 대공황을 겪었던 미국이 다시 그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한 6개월 만에 회복한 주식이 그 이후에는 그놈의 보호무역 이후에는 2년 반 넘게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경제 부분에서 모건 스탠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25%로 올리면 그리고 중국이 맞대응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 내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트럼프 대통령 저놈이 저거 10%에서 25% 관세 인상할 수 있어. 거기다가 자동차 관세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요. KF 투자증권이 1920에서 1970 관망 속 단계적 매수 기회를 가늠할 시점. 자, 하나금융 투자증권이 1900에서 1950 위안화에 종속된 시장. NH투자증권 1890에서 1950 트럼프의 트윗만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지난주에 이슈화됐던 위안화와 어떤 경제지표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없다 보니까 경제지표 같은 거 뭐 연방은행 총재들 발언 같은 거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바라봐야 된다. 즉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증권사들 지금 세 군데가 코스피 하단을 1920, 1890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랬죠? 이제 1900 깨는 일은요. 그냥 심심하면 깰 겁니다. 심심하면. 자, 상승 요인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이거 좀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종료.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회복 전망이 주가 상승 요인일 것이다. 아닙니다. 자, 하락 요인은요. 대외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 중국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격화, 기업 이익 하향 조정 지속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은 모두 이번 주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금리는요. 뭐 지금부터 이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이번 주의 빅 이벤트는요. 우선 오늘 일본 증시가 산의 날이라고 마운틴 데이인가요? 산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15일 날 목요일 날 휴장입니다. 자, 13일 날 지난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유가에 관련된 원유 보고서를 발표했죠. 이번 13일 날은 오펙에서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하루에 12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수요 감소 전망을 했는데 과연 오펙 월간 석유시장에서 수요 감소 계속할지, 만약에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수요 시장 감소 이 얘기 나오면 오펙에서 감산 합의 연장할 가능성, 그 목소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7월달 소매 판매 중국입니다. 광공업 생산, 누적 고정자산,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를 보면은요, 지난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7월 달 생산자 물가는 지난주에 발표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라든가 뭐 8월 2일 날 고용 지표,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진했다. 그러면 미국은 뭐 하겠습니까? 아, 금리 인하 할 거야.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조금만 부진하면 그래,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것에 우리가 축포를 터뜨렸는데 이제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흥분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트럼프는 지금 1%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25bp 인하에도 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번에 50bp를 인하하느냐? 만약에 50bp를 7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이죠. 9월 달에 만약에 미국이 50bp 인하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금 1%를 질러놨기 때문에 성에 안 찬다니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1%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 0.5bp, 그러니까 50bp, 뭐 이런 거는요. 성에 안 차요. 기대가 지금 1%까지 기대를 만들어 놓고 50bp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한 지표다. 자,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이 지표가 부진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거는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기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원대로 1%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좋아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1%까지 인하해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이 격화된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 연준 저놈들이 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저거 못 이기고 금리 인하 쓸데없이 하고 앉아있네? 행동주의 투자자가 아이칸이 그랬잖아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고요.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시장에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떤 경우냐?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건데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입니다. 얼만큼 해야 될까요? 예, 그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금리 인하가 증시에 분명히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전망해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쉽지 않은 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에서 금리에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좀 힘들어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실적 시즌 끝나간다고 하는데 실적 시즌 전혀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렇게 지난주처럼 그렇게 만만한 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재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지난주 우리가 주 후반에 반등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반등하면 내 물량을 던져야지라는 그런 매물대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증시 특성이거든요. 매물대가 시장을 눌러버리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 팔려고 하는 매물대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쉽지 않은 증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나 매매가 잘 안 될 것 같아. 나 지난주에 단타 되게 잘 쳤는데 이번 주는 미스디가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증시가 어려울 때는 현금을 갖고 계신 것도 그것도 투자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주중에 또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기도 해주시고요. 버럭
자, 저는 8월 13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 가지고 또 글로벌 이슈 체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